백악관이 북한의 위성 탑재 발사에 성명을 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최종 타결지은 재무책임법이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밤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 가계부채 규모는 17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을 떠돌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론 디센티스 주지사를 지지하는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실내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가스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5시 27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발사가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예정됐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며 1단 분리 후 2단 발동기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위성으로 주장하는 이 발사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위가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영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며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및 일본 동맹들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발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최종 타결지은 재무책임법이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단은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인데 법안은 오늘 밤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원 운영위는 어제 부채한도 협상 결과를 담은 법안을 7대 6으로 가결했습니다.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의원 9명,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됐지만 여기에는 채무한도 인상안에 반대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포진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 의원과 래프 노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4명도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 속하진 않지만 이념적으로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토마스 매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법안이 하원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회 임시 일정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은 오늘 밤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218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메카시 하원의장은 디폴트 예상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한도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대신 행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2024년 정부 회계연도에서는 국방비를 제외한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 회계연도에는 최대 1%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빈곤 가정을 위한 푸드 스탬프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 프로그램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가계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레딧카드 부채는 1조 달러 수준에 달했고 오토론, 학자금 대출 등을 포함한 총 가계부채 규모는 17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크레딧카드 부채는 9,86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연초에 지출을 줄이면서 카드 빚을 많이 갚아나가는 것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뉴욕 연은은 연초에 카드 빚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허브에서 추정한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로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크레딧카드 빚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팬데믹 초기 소비가 확 줄면서 빚을 착실히 갚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초 8,500억 달러 수준이던 크레딧카드 부채 규모는 2021년 봄 7,5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었는데 지난 2년간 2,500억 달러가량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카드 소비가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자 부채는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크레딧카드 부채는 약 860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크레딧카드 이자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평균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20.92%로 1년 전 16.65%보다 크게 올랐고 신규 크레딧카드 평균 이자율은 24% 수준입니다. 이 밖에 오토론 잔액은 1조 5,600억 달러, 학자금 대출 부채 1조 6천억 달러, 모기지 잔액 12조 달러 등 미국인들의 총 가계부채 규모는 17조 달러를 넘어서며 전분기 대비 0.9%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 기업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 상업활동의 중심지가 도시 중심부에서 거주지역으로 이전했다는 걸 시사하는 각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도시 중심부는 빈 사무실과 세입자를 찾지 못한 매장 등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주변 거주 지역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근로자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도심 맨하튼이 아닌 거주 지역 브루클린의 식당과 매점, 체육관 등의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재택근무 문화가 정착되면서 도시 상업활동의 중심지가 도시에서 거주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의미입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빅데이터로 사람들의 이동 행태를 분석하는 기업 플레이서 AI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경우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30.7% 줄었습니다. 시카고 중심부도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 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7.2%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LA의 거주 지역인 사우스 글렌데일이나 하일랜드 파크, 시카고의 대표적 거주 지역인 로건 스퀘어의 경우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도심 지역 거주 지역의 인기 회복 현상은 주택 임대 수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하튼 상업지구 주변에서 거주 지역으로 유명한 그리니치 빌리지의 올해 4월 기준 임대료 중간값은 2019년에 비해 30%나 상승했고 LA의 거주 지역 브렌트우드의 주택 임대료 중간값은 63%나 올랐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심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재정을 채우는 주된 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도심 사무 공간의 공동화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치러질 3곳의 투표소를 공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11일로 예정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확정된 투표소를 공개했습니다. 선거가 치러질 투표소는 총 11곳으로 뉴욕의 8곳, 뉴저지의 3곳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 맨해튼은 뉴욕 한인회관과 32가 코리안타운, 옛 우리 아메리카 은행 앞 광장 등 2곳에 설치되며 퀸즈 지역은 뉴욕 장로교회,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H마트 베이사이드점 등 3곳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에는 만백성교회, 롱아일랜드는 H마트 제리코 매장이 확정됐으며 웨체스터 지역은 590 센트럴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스카스데일 상용 건물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뉴저지 지역은 포트리 한남체인과 H마트 리치필드점, 그리고 H마트 에디슨점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투표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맨해튼에서 거리가 먼 롱아일랜드와 스테이튼 아일랜드, 웨체스터, 에디슨 투표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투표는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김광석 후보와 진강 후보는 한인사회 표심을 얻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강 후보의 후원의 밤 행사는 오는 6월 1일 오후 6시 30분 뉴욕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로 예정되어 있으며 김광석 후보는 6월 2일 오후 6시 퀸즈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해 깜짝 지지 선언을 하는 온라인 영상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온라인에서 확산된 이 영상은 사실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또 다른 딥페이크 영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향해 당신은 결코 진짜 여자가 될 수 없다고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을 떠돌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이미지나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도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이 AI가 여론을 조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글로벌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데럴 웨스트는 유권자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은 일부 극성 지지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앤더슨 쿠퍼 CNN 앵커가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해당 영상이 진짜가 아닌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얼마 전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AI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등 규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뉴욕주 정부는 2026년부터 짓는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 가스 보일러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구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실내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가스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밀폐된 실내에서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환경보호국의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유해가스 농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뉴욕 브루클린의 한 주택을 포함해 총 8곳의 뉴욕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며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습니다. 연구진이 뉴욕 맨하튼의 방 3개짜리 공공아파트 주방에서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가스불을 켜자 짧은 시간 안에 이산화질소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주방엔 레인지 후드 등 환기장치도 없기 때문에 이산화질소 수치는 환경보호국의 1시간 노출 안전기준치의 5배인 500ppb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농도의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천식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 연기와 자동차 배기가스에 존재하는 인체 발암물질인 벤젠의 농도도 3배 증가했습니다. 주방 입구와 창문을 열자 주방의 이산화질소 수치는 약 200ppb로 떨어졌지만 한 침실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약 7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만성 노출 기준치를 넘는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가스레인지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가스레인지는 미국 내 소아 천식 발병의 약 13%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차량 도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양사가 리콜 대신 정비 회보를 돌리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현대차, 기아차 훔치기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양사는 지난 2월 자동차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 전역에서 도난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는 확인된 것만 약 800만 대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은 차량은 약 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딜러들과 일부 주 관리들은 현대차가 안전 리콜을 하지 않은 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리콜 대신 안전과 무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딜러들에게 안내하는 정비 회보를 돌렸지만 정비 회보에 실린 안내는 리콜 공지만큼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식 딜러가 아닌 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는 이런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들 딜러와 일부 주 관리들은 양사가 안전 리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더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달 초 집단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도난 피해자들에게 $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17개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 당국에 서한을 보내고 리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커네티컷주에서는 한 빵집 차고에 흑곰 한 마리가 들어가 컵케이크 60개를 먹어치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4일 커네티컷주 에이번 마을에 있는 빵집 테이스트 바이 스펠바운드에는 개점 일에 가장 특별한 손님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빵집 직원이 배달을 위해 제품을 차에 싣는 틈을 타 근처에 있던 흑곰 한 마리가 차고로 들어간 겁니다. 커네티컷주에는 현재 흑곰 1000에서 1200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주거지에 곰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주인 미리엄 호프 스티븐스는 밖에서 갑자기 비명과 함께 차고에 곰이 있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페세페로 TV 영상에는 당황한 직원이 뒤로 물러나자 흑곰이 차고 안으로 들어가 컵케이크가 든 상자를 붙잡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곰은 컵케이크 상자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더니 차고 뒤편에서 컵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스티븐스는 곰이 컵케이크 60개와 코코넛 케이크 여러 개를 먹어치웠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직원이 차를 타고 차고 안으로 들어가 겁을 준 후에야 곰이 컵케이크를 놓고 물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커네티컷주 에너지 환경보호부 대변인은 이후 곰을 과자로 유도해 포획했고 큰 소리를 내는 등 동물에게 불편한 기억을 줌으로써 다시는 그곳에 오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헤이징을 거친 뒤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빵집은 곰 손님을 기념해 곰 모양의 쿠키를 얹은 컵케이크를 선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이오와주 데븐포트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아파트 부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당초 발표와 달리 주민 5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븐포트 시장은 현재 5명이 행방불명 상태라면서 이 가운데 최소 2명은 잔해 더미 속에 깔려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총 84개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53개 유닛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텍사스발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올바니 카운티로 이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니 카운티는 약 50명의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주도인 올바니시와 콜로니타운 등의 카운티 내 호텔에 분산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이 카운티장은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태운 150대의 추가 버스가 올바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캐시시안 올바니 시장과 피터 크럼메이 콜로니타운 시장도 기본적인 자원과 일자리 확보, 세금을 낼 수 있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서 생산적인 미국인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뉴욕주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장기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추심업체에 넘겨진 체납된 통행료가 무려 2억 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뉴욕주와 타주에 등록된 차량의 미납 통행료는 1억 1,930만 달러로 전체 43%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뉴저지주 등록 차량은 3,420만 달러로 타주 등록 차량 가운데 28.7%, 커네티컷주 등록 차량은 1,670만 달러로 14%에 달했습니다. 뉴욕주 고속도로청은 5년 동안 3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주 차량국에 차량 등록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올 1월 이후 앵커 프로그램 핫라인에 전화한 상담자의 절반 이상이 통화량이 많아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들었고 실제 상담원과 연결된 비율은 9%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3만 건 정도의 신청이 보류 상태에 놓여 있고
환급금을 받지 못한 신청자 등이 주정부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안내를 받는 것이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앵커 프로그램 한라인 상담은 주로 영어로만 제공돼 한인 등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워 앵커 프로그램 민원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